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 M1을 쓴 맥들이 지금 미국, 일본 같은 1차 출시국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애플은 이 제품들이 기존 인텔 프로세서 쓴 제품보다 CPU나 그래픽 성능이 2배에서 6배 정도까지 높다고 밝혔고요. 실제 지금 나온 테스트들을 봐도 내가 쓰던 맥이랑 좀 다른데? 이런 인상을 굉장히 주거든요. 심지어 X86 프로그램을 에뮬레이터로 돌려도 성능이 웬만큼 나온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진짜 애플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먼저 써보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실제 기기 쓰는데 전혀 이상 없고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려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계속 앱들이 그래픽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네이티브로 나오고 있어요. 게임들도 지금 이 M1 칩용으로 새로 만들어서 나온다 이런 것들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컴퓨터 관점으로 굉장히 빠르고 좋은 CPU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애플이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그러니까 CPU 외에도 GPU, 뉴럴 엔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여전히 애플이 왜 인텔을 버리고 직접 칩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추측들도 많죠. 애플이 왜 인텔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세서를 그것도 직접 만드는 이 커다란 모험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담아보려고 해요. 인텔과 애플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게 부트캠프를 막아서 윈도우 점유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정확히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불안, 의심 이런 것들도 다 들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근데 애플이 밝히는 새 프로세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네, 성능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시대가 열리고 그 컴퓨팅 환경에 맞는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걸 직접 해야겠다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그동안 애플이 맥을 몇십 년 동안 만들면서 프로세서를 바라보고 프로세서에 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시선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에서 조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은 꽤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애플에 또 맥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은 애플이 이전에 CPU로 썼던 파워PC, 이 CPU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파워PC는 사실 애플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전문가용 고성능 컴퓨터의 대명사로 통하는 아주 좋은 성능의 칩이었죠. 애플이 이 칩을 처음 선택하게 된 이유도 성능에 있거든요. 199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애플은 그때 당시에 맥OS의 그래픽 중심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도 그래픽이나 디지털 음악 이런 전문가용 시장으로 성장을 하면서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게 된 거죠. CPU든 그래픽이든 말이죠. 이때까지 애플은 모토로라 68000 계열의 CPU를 주로 썼어요. 이 모토로라 68000은 인텔과 더불어서 초기 PC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된 칩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맥킨토시 쿼드라라는 시리즈에 이 68040이라는 프로세서를 쓰면서 이제 슬슬 한계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가 준비하고 있던 차세대 CPU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의 컴퓨터 준비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새 프로세서가 없나 라고 이제 두리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IBM도 새로운 파트너가 좀 필요한 시기였었거든요. IBM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 중심의 PC 환경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예전에는 IBM PC라고 불렀었는데 IBM이 이 PC 환경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개방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좋기는 했지만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IBM이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IBM보다 IBM PC를 더 잘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이서 같은 회사들이 이때 성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IBM은 이름만, 어떻게 보면은 명예만 남은 게 이 PC 시장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IBM은 사실 PC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서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BM은 일반 서버 쪽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지만 IBM의 가장 큰 시장은 메인프레임이었어요. 이 메인프레임은 요즘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서버 중에 거의
TOP 수준의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산화가 시급했던 뭐 금융시장, 뭐 은행 이런 데서는 IBM의 메인프레임을 일단 갖다 놓고 뭔가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메인프레임은 그냥 서버가 아니라 성능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그때 얼마를 부르든지 뭐 기업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독보적인 컴퓨터였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메인프레임은 굉장히 비싸고 아주 특수 목적에 쓰이는 그런 컴퓨터가 됐죠. 그래서 IBM은 이 메인프레임을 위해서 파워라는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직접 CPU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거를 한 가지 컴퓨터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쓸 데 없을까라고 했을 때 애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PC용 프로세서를 만들자라고 두 회사가 이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리고 PC용 CPU를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모토로라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 회사가 AIM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CPU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IBM의 파워 아키텍처를 축소한 파워PC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었죠. 이게 꼭 애플만을 위한 뭐 CPU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PC에서 컴퓨터에서 가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 경험들을 담을 수 있었고요. 모토로라가 갖고 있던 뭐 PC용 반도체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을 담아낸 고성능 CPU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 커스텀 CPU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아주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새로운 맥OS와 함께 이 파워PC를 드디어 중심에 들여놓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대전환이었죠. 첫 번째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파워PC 프로세서는 계속 좋은 성능을 냈어요. 굉장히 좋은 CPU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뭐 이 CPU로 막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그러는 기술이니까 이걸로 만든 PC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994년 처음으로 이제 애플은 파워PC CPU를 쓴 파워 매킨토시를 내놨습니다. 파워 매킨토시라는 이름 지금 보면 조금 유치한데 뭐 이름은 명확하죠. 파워칩을 쓴 매킨토시라는 이름도 있고 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의 매킨토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한 뒤에 맥이 굉장히 뭔가 좀 모던해지고 현대화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아이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 이런 애플의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CPU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PC는 뭐 G3, G4까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조나선 아이브가 굉장히 예쁜 아이맥들을 거의 예술작품처럼 빚어냈었고요. 어쨌든 맥을 쓰는 사람이든 쓰지 않는 사람이든 또 뭐 고성능이 필요한 사람들이든 예쁜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이든 맥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한 번쯤 저 컴퓨터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끄는 PC 시장도 이때 최고의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윈도우 95는 이전과 전혀 다른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래픽 중심의 환경들 그리고 뭐 다이렉트X나 뭐 이런 3D 가속 기술, 인터넷 이런 것들 수요를 바탕으로 PC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기반 기술들도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이때 PC의 중심이 되는 X86 프로세서에 정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인텔이 이제 펜티엄 프로세서를 내놓고 나서 그때 시장이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AMD가 짝퉁스러운 그런 CPU를 내놓다가 드디어 굉장한 성능의 CPU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슬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인텔의 주력이었던 펜티엄 3를 거의 깔아뭉개는 엄청난 성능을 내는 CPU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에슬론 600 프로세서를 처음 샀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CPU 성능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 기술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을 때라서 CPU의 발전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속도 경쟁, 특히 이제 뭐 몇 메가헤르츠 이런 클럭 경쟁이 그때 거의 절정에 달했었고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몇십 메가헤르츠씩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CPU가 두세 개씩 나오기도 하고 인텔이 얼마 나오면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거가 다음날 AMD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됐었죠. 그때 당시 거의 꿈이라고 여겼던 1GHz가 딱 뚫립니다. AMD가 이거 먼저 뚫었고요. 인텔은 그때 거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클럭 속도를 올리는 아키텍처를 내놓죠. 그래서 넷버스트 아키텍처라는 걸로 펜티엄 4로 빨리 더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펜티엄 4는 사실 거의 5GHz까지 성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클럭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때 PC 시장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게 되죠. 근데 파워PC는 조금 달랐어요. IBM 입장에서는 사실 뭐 딱히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또 파워PC는 뭐 그 자체로 효율이 좋기도 했지만 뭐 작동 속도를
그렇게 끌어올려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뿌리가 되는 파워 프로세서 자체가 클럭을 높이기 유리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이제 메인 프레임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병렬 처리라든지 그리고 부동 소수점 연산 뭐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BM으로서는 PC 뭐 맥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진짜 노는 뭐 메인 프레임이 벌어져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이제 더 좋은 CPU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파워맥 G5가 나오면서 뭐 64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전환이 되는 시기였는데 IBM의 반도체 설비가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제 90나노 공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대로 성능을 내주지 못하면서 뭐 열이라든지 뭐 전력 소비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 거죠. 열이 높아지면은 성능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텔과 AMD는 이때 어마어마한 성능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뭐 65나노 이런 거 막 들어갈 때였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뭐 지금 당장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 G5를 가지고 뭐 순행 쿨러 같은 정말 그 컴퓨터 안에 예술을 했죠. 지금 맥 프로의 뭐 할아버지 격이 되는 그 파워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행 쿨러 같은 걸 다 갖다 발라서 그 컴퓨터 안에 거의 예술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G5 칩 성능을 거의 도로 끌어내긴 했는데 애플도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필요할 때 원하는 제품을 바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애플로서도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G5 칩으로는 파워북, 지금의 맥북 프로 같은 그 정도 모바일 PC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전력이나 발열 때문인 거죠. 이때 인텔의 제안이 이뤄집니다. 그때 당시에 인텔 CEO였던 폴 오텔린이랑 스티브 잡스가 관계도 되게 좋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인텔의 실제 프로세서 성능도 좋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옳다고 본 것 같아요. 인텔은 당시에 이제 멀티코어나 64비트 그리고 뭐 IPC 그러니까 처리 효율성 굉장히 높이는 작업을 해왔었고요. 또 SSD나 뭐 AVX 같은 그런 뭐 명령어키 같은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CPU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 설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다시 프로세서 대이주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전환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텔은 계속 애플에 거의 10몇 년 동안 CPU를 공급해왔죠. 인텔은 애플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처음에 뭐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그 작은 폼팩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CPU를 애플만을 위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PC 제조사들이 막 입이 나오기도 했었고 왜 쟤네만 저렇게 해주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둘 사이의 협력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죠. 그때 당시에 또 인텔은 뭐 코어 프로세서 성능 계속 끌어올렸죠. 틱톡 전략 바탕으로 이제 공정 미세화랑 아키텍처 개선 계속 일어났고요. 뭐 펜티엄 4의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전력 소비량 같은 것도 굉장히 낮춰서 거의 극적인 CPU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맥은 항상 또 다시 반짝거리게 됐고요. 원하는 기술들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인텔에도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미세 공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할 얘기 많죠. 14나노 공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세대 가까이를 14나노에 의존하고 있고요. 물론 인텔이 아직도 14나노 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공정이 뭐 CPU의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세 공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그 공정에서 오는 답답함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공정이 제때 전환되지 못하면서 이 틱톡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인텔이 매년 규칙적으로 CPU를 발표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규칙 없이 정말 아무 때나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공정 때문에 세대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세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르르르 거의 1년 가까이 제품이 계속 쏟아져서 나오죠. 근데 애플은 주로 이제 봄과 가을에 정해진 시기에 제품을 내놓는 걸 선호하는데 이게 인텔의 제품 출시 주기랑 맥의 출시 주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소문으로 계속 인텔이 CPU를 못 내놔서 새로운 맥 출시 스케줄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몇몇 제품들이 좀 애매한 시기에 나오기도 했고 뭐 작년에 나왔던 맥북 프로 16인치도 좀 뜬금없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생겨났죠. 그 사이에 이제 인텔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뭐 PC 시장보다는 이제 PC는 좀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우리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인텔이 돈을 버는 분야는 뭐 PC보다도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은 데이터 센터에서 벌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냥 PC는 계속 그냥 끌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이 뭐 IBM과 파워PC를 내려놓는 그런 시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IBM도 메인프레임이 중심이었고 인텔도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PC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느껴지던 게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텔은 14나노로도 사실 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인텔 CPU 보면 굉장히 최고의 설계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분명한데 애플로서는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딱히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그렇다고 뭐 AMD로 넘어가는 것도 좀 무슨 일이고, 그래서 아마도 15년 전 인텔로 넘어올 때, 뭐 30년 전 파워PC로 넘어갈 때처럼 새로운 프로세서를 어쨌든 찾아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애플은 요즘에 차세대 컴퓨팅에 대해서 뭐 CPU 중심 뭐 이런 게 아니라 GPU나 또 인공지능 이런 분야로 컴퓨팅 파워의 중심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통적인 형태의 PC 구조로는 이걸 원하는 걸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애플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떤 CPU, 어떤 하드웨어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직접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로서는 언제 하느냐에 대한 시기의 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가야 된다라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애플은 그동안 프로세서를 만들어 온 경험 토대로 새로운 프로세서 개발을 고민을 했을 거고요. 또 성능, 공정, 뭐 설계, 생산,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랑 제일 중요한 앱 생태계까지 모든 환경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제 됐다라는 결론을 이 M1 칩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결론을 이 M1 프로세서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제품이 실제로 이제 세상에 나왔고요.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지만 반응은 다들 굉장하다, 놀랍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 저도 제품 나오면은 빨리 바로 사서 좀 써보고 싶은데 국내 출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CPU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만간에 이 M1 맥을 들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